자, 일단 됐고요. 거기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념 확인 문제. 다음은 근대 민주주의 발달에 기한 사상가들이다.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가를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투쟁 상태. 일단 홉수다, 그죠? 홉수야, 홉수입니다. 가의 사상 홉수의 이야기고 난을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권리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구성했는데 자연권의 일부를 맡겼다. 그리고 정부가 인민의 신탁을 배반하여 자연권을 침해하면 국민은 정부를 제공. 이걸 로크 이야기죠. 정부의 재구성 제한권이니까 로크 이야기입니다. 다는 누구예요?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되거나 대표를 쓰다. 이게 주권 양도 불가론자, 그죠? 루소 이야기예요. 1번에 그렇게 하면 되고 2번에 가에서는 통치자에 대한 복종에 루소는 홉스는 여러분 절대 복종하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통치는 복종이 비판적인 게 아니라 절대 복종을 강조했다, 그죠? 2번에 3번에 나에서는 정치고 여러분 로크는 정부를 바꿀 수 있으니까 정부가 절대 국가 권력의 절대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에 다의 주장자는 직접민주주의.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뭔가니까 여러분 이게 뭐와 연결되는 거니까 다의 지문에 그 두 번째로 끝에 보죠. 주권은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 이게 대표란 말이죠. 대표란 말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주권은 대표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이거 루소의 사상을 한 단면인데요. 요 부분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 앞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 사회계약서를 세 분 소개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 옆에 보면은 루소와 직접민주란 말 파트가 봅니다. 디귿에 루소와 직접민주다, 그죠? 그래서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니까 자, 요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표 관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요거는 민주주의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다가 대표 해놓고 엑셀이나 이 루스라는 이 사상가는 국민의 대표를 부정하는 게 있어요.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란다고? 주권은 직접 행사해야 돼. 주권은 대표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직접 민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형태를 좀 더 공부하고 나면 됩니다.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체크. 그리고 마지막 그 지문입니다. 5번에 가나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뿌리두고 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사회계약론자다 이 말이야.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 권력의 연원을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OX는 한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서 10번 이게 이제 이 문장 자체가 전부 양도세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누굽니까? 홉스죠. 홉스예요.
13번입니다. 누구 이야기인가요? 이게 맞다, 그죠? 절대 복종한다, 절대 군주제. 14번은 로커가 아까 저항권의 사상적인 어떤 그거를 제시했고, 따라서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 시민혁명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런 사상에 기초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군주제를 무너뜨려요. 오케이. 자, 오른쪽에 민주주의 이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속 볼게요. 우리가 민주주의란 말을 쓸 때는 정말 다양한 의미로 써요. 민주주의란 말을 쓸 때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묘하게도 다 알아듣습니다. 뭔가는 제가 지금 뭔가 이야기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의미를 대충 알아들어요. 그래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만큼 이 민주라는 형태가 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오묘하게 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단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가 있어요. 정치 형태로서. 이 정치 형태의 민주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이게 이제 정치 형태에서 민주와 관련된 건데, 혼자 하는가? 혼자. 이게 독재죠, 독재. 그죠? 독재. 그죠? 즉,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가? 지 혼자 하는가? 독재. 또는 뭡니까? 또는 군주죠, 군주. 왕이 지 혼자 하는 거지. 반면에 여럿이 함께 하는가? 이게 뭐라고? 이게 민주래, 민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민주주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의미 이 말입니다. 의사결정을 우리 함께 같이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타이틀 1번에 정치 형태의 민주에 넣고 동그라미 1번에 다수가 지배한다 이 말이야. 다수의 지배란 말이야. 1인이 소수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지배하는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피지배자가 지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지배자란 말이 뭡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그 피지배자가 지배한,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법에 따르면은 A가 지배자면은 있잖아. A가 B를 지배해. 그럼 얘는 피지배자가 된다, 그지? 일반적인 어떤 구도로 보기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서로 별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뭐예요? 피지배자가 스스로 지배한대. 이거 보면 A하고 B가 같은 말이잖아, 그지? 이게 뭡니까? 스스로 지배한다 이 말이야. 스스로 지배. 이 자치야, 자치란 말입니다. 자치. 그런 말로 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회 구성 원리에서 민주입니다. 이 사회 구성 원리는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때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사회를 만들어 볼까? 우리 민주주의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뭔데? 그거는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자유와 평등 이런 말들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민주적인 어떤 생활 양식을 실천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뭔가 집안에서 의사결정할 때도 아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죠? 가족 간에 이렇게 의논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우리 시험에 잘 노는 그런 주제들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페이지 넘기시면. 그래서 이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죠. 이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랑 거의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념으로서의 민주란 말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민주주의. 그럼 그게 뭔가 하니까 자유평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 민주주의다. 그죠? 자, 그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인간 존중, 동그라미에 자유평등 말 넣어줘.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인간의 존중,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이거는 근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사상이 뭔데? 니은의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천부인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오케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우리도 귀중한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천부인과 사상 그 말들을 익힙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준다. 다음 밑에 자유입니다. 자유는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자유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간단하게 보면 돼요. 자, 자유의 종류는 두 가지겠다. 하나는 뭡니까? 소극적인 자유야. 소극적인 자유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야. 소극적인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뭔가니까 국가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자유야. 의미가 다르다 그죠? 야, 나 좀 건드리지 마. 이거 소극적인 자유야. 적극적인 자유는 뭐라고? 이거 해줘. 이게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소극적 자유 뭐라 해놨습니까?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유다. 적극적 자유는 뭐라고? 국가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가 있다. 국가의 자유 또는 국가에 의한 자유가 있다. 요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권에 와서 공부를 하면 일단 여러분 체크만 해주세요. 자, 밑에 평등입니다. 자, 평등도 넘겨보시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법 앞에 그 평등은 그 뒷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평등의 중간에 유형이 나오죠.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요거만 알면 돼. 요거만 알면 됩니다. 절대적 평등은 뭐냐? 절대적 평등, 산술적 평등, 형식적 평등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어떤 말인 거니까 사람 간에 A와 B에서 그죠? 사람 간에 절대 차이를 두지 말라 이거야. 똑같이 대화라 이겁니다. 절대적 평등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 평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차이를 인정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절대 차별하면 안 돼.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절대 차이를 두면 안 돼. 똑같이 해야 돼. 상대적 평등은 뭐냐? 상대적 평등은 뭔가니까 여러분. 상대적 평등은 뭔가니까 A와 B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야. 절대적 평등은 뭐라고? 절대 차이를 두지 말래. 상대적 평등은 차이를 두래요. 이게 정반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평등이라는 말 써도 그런 말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 평등은 이런 의미고 어떤 경우에서는 평등은 이런 의미를 우리 대충 알기 때문에. 자, 그럼 주로 절대적 평등은 주로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에는 평등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평등은 절대적 평등의 의미냐? 주로 정치적 영역이야. 정치적 영역에서 우리가 평등 얘기하면은 그 평등은 절대적 평등의 의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투표권. 우리가 투표권은 평등해야 돼. 평등하게. 이 평등이 남자기 때문에 뭐 투표권을 많이 준다든지 여자기 때문에 투표권을 많이 주면 안 돼.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줘야 돼. 또 부자일수록 많이 주고 가난한 자들 안 주면 안 돼. 똑같이 줘야 돼. 차이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정치적 영역에서 우리가 보통 평등 이야기하면은 그는 절대적 평등 말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 그죠? 요거는 주로 어떤 영역이냐? 주로 사회 경제적 영역이야.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하면은 그 평등은 대부분 다 상대적 평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세금 중에서 누진세가 있어. 누진세, 그지? 누진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는 부자일수록 세금률을 높여준다, 그지? 가난한 자일수록 세율을 낮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부자와 가난한 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두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세금은 평등해야 된다 할 때 그 평등은 보통 상대적 평등의 의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놓아줘, 그죠? 사례 하나씩 기억하세요. 자, 한번 절대적 평등은 뭡니까?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절대 고려하지 마. 하지 마. 어떤 영역이라고? 정치적 영역입니다. 예를 보시면 선거권, 비선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적 실질적 평등은 상대적 실질적 평등 보시면은 그 성별이나 연령 같은 선천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 차이를 두란 이야기, 인정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해 누진세 같은 거 안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 이 형식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이 사례 중에서 절대적 평등이 한번 보세요.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했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습니다. 벌금형 있잖아, 벌금형, 그지? 벌금형이야. 그 벌금형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치? 벌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 수백억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부자가 범죄를 저진다 하더라 하는 경우나 가난한 서민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벌금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게 실제 그 벌금 여러분 우리 뭐 서민들에서 벌금이 부담스럽지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벌금 아무것도 아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 절대적 평등이 적용된 사례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럽 같은 나라 가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재산 정도 또는 소득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가난한 사람은 벌금이 100만 온다면 똑같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산이 뭐 몇백억 된다 그러면 벌금이 뭐 100억, 200억 이런 온다 그죠. 그런 거를 지금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반발이 심하겠죠.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가진 측에서, 그죠? 그래서 그것이 되게 안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가지, 지금, 그는 아주 치열한 다툼들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오케이. 자, 이런 사례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민주주의 기본 원리 볼까요? 이렇게 보나가면 됩니다. 자, 3번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건 이야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야. 이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 군주가 왕이라는 얘기죠, 그죠? 최고라는 얘기죠. 왕이 최고야. 뭐가? 민주, 그죠? 군주가 왕이 주인인 주의고. 우리가 주인인 시스템이다, 그죠? 그게 민주주의야.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해 갈 때, 마치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을 세울 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건물을 세울 것인가 이야기했어요.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막 짓지는 않죠. 몇 가지 컨셉을 가지고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단독주택을 가지게 됐어. 짓게 됐다. 그럼 여러분, 대지를 사가지고 집을 지어. 그러면 설계를 하겠지. 설계할 때 참 꿈에 부풀어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그런 어떤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어떤 공간 구조, 마당, 이런 것들 가지고 1층 단층을 할 것인가, 복층을 할 것인가, 아니면 2층을 할 것인가, 중간에 계단을 여러 가지 구조를 짤 거란 이야기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컨셉 또는 기준, 원칙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그걸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그러고요. 그 민주주의 기본 원리 중에 첫 번째가 국민주권주의예요. 국민이 뭘 가지고 있다고? 주권자다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야.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인이야. 국민주권주의. 주권을 아까 앞에서 우리 첫 전에 봤던 주권을 누가 행사한다고? 가지고 국민이.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거기 의미 보세요.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국민에게 있다. 그 밑에 보시면 주권에 관한 이론이 몇 가지 나오죠. 군주주권론도 있고 국민주권론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군주주권론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주권론 다 바뀌었겠죠. 그렇게만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입헌주의입니다. 입헌주의. 두 번째 컨셉이 입헌주의입니다. 입헌주의는 헌법을 만들어서, 이게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기초하여, 이게 입자가 기초란 말이에요.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기초하여 통치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일단은 그렇다. 뭐 우리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되게 중요한 말이구나. 그냥 그렇게 나중에 별도 공부를 합니다. 입헌주의. 그죠? 자, 보세요. 의미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이 조직되고 행사되어야 된다는 원리라는 거지. 국가 권력 자체를 무엇에 따라 만든다고요? 헌법에 따라 만든다. 왜 그럼 헌법이 뭔데? 헌법이라는 법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합니다만 헌법이라는 법은 아주 독특하게 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만드는 법이 헌법입니다. 그 헌법에 기초해서 국가도 만들고 국가 권력도 만들고 국가도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리가 입헌주의예요. 입헌주의. 일단 넘어갑니다. 이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기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내가 스킵하면 되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 처음 한번 읽어보려고 한번 노래 한번 해보세요. 잘 안 익힌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 이때 아니면 읽을 데가 없어. 우리 처음 할 때 한번 쭉 한번 끝 한번 읽어봐봐. 이해를 못해도 관계없어. 그냥 쭉 한번 읽으세요. 다만 읽으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약간 소설 읽듯이 한번 읽어봐봐. 그냥 쭉쭉 읽어봐봐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넘겨보면은 권력 분립이 나와요. 권력 분립. 자, 권력 분립은 민주주의 세 번째 기본 원리가 권력은 분립해야 되겠대. 권력 분립주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옛날엔 여러분 군주 왕이 있을 때 그죠?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세에서 중세 그죠? 중세고 이제 근대입니다. 왕이 특히나 왕 중에서 어떤 왕? 절대군주. 이 절대군주가 통치하던 이 시절에는 군주 즉 왕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거든.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권력을 자기 혼자 독점했어요. 뭐 권력을 가진 본인은 좋겠죠. 해피했다 그죠? 해피하지만 누가 괴롭습니까? 왕 빼고는 다 괴로워. 그죠? 왜냐면 저 인간이 아침에는 기분 좋을 때는 부하들이 오면은 막 껴안고 웃었다가 지가 기분이 좀 수틀리면 하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 우리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봅니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들이 뭘 일으켰어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시민혁명입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절대군주를 무너뜨리죠. 무너뜨리고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듭니다. 근대 국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이전에 자기들 손으로 없앴던 군주가 부활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군주가 부활하지 못하게 어떻게 한다고? 과거의 군주가 행사했던 권력을 딱 연구해가지고 봤더니 이 법을 만들고 입법권 그리고 그걸 행사하는 집행권 그리고 또 재판은 사법권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국가 권력 옛날에는 왕지가 다 행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지금은 딱 쪼개가지고 딱딱딱 요거는 국회한테 맡기고 얘는 법원한테 맡기고 얘는 정부한테 이렇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서로 권력을 분리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한다고? 서로 분리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게 돼. 원래 이 권력들은 과거에 왕이 혼자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 권력들은 서로 사실은 되게 친해요. 친합니다. 요놈들 있잖아. 그냥 쪼개만 놓으면은 언제든지 밤에 만나서 악수하고 술 먹고 노는 거야. 그리고 낮에도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쪼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분리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 싸우게 해야 돼.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의 본점입니다. 이렇게 견제하게 하는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권력을 왜 저렇게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 좋으라고. 그래야만 국민들의 권리가 국가 권력으로도 침해당하지 않는 거야. 보겠습니다. 권력 분립제도 한번 볼까요? 국가 권력을 여러 개의 기관에서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하면서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오른쪽에 사상과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로커가 몽테스키예요. 이 로커는 우리 앞에서 봤던 로커랑 같은 분입니다. 이 로커예요. 그 사회계약서의 로커는 이분은 어떻게 봤냐? 이 로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이권 분립론이에요. 국가 권력을 로커는 몇 개로 나눴다고? 두 개로. 어떤 두 개요? 입법권과 집행권 두 개로 나눴어요. 이게 로커의 사상 세계에서는 아직은 사법권 자체가 사법권이 독자적인 거로 아직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냥 입법권과 집행권 두 가지로 나눴다. 그 교재 여러분 동맹권인데 이 동맹권은 집행권의 아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라 두 개, 여기는 입법권, 집행권 두 개야. 동맹권은 독자적인 그 성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이권 분립론이에요. 이권 분립론. 이분의 사상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때 니은해 보세요. 그 영국의 의원 내각제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다 그죠? 로커가 영국 사람이라 그러고 그죠? 영국 귀족이라 그랬다는 거지. 그 영국의 의원 내각제, 지금의 의원 내각제입니다. 영국이 지금도 의원 내각제인데 그 의원 내각제가 정착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합니다. 자, 그다음 몽테스키입니다. 자, 몽테스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야.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까지. 그러니까 사법권은 누구부터 나온다고? 몽테스키부터 등장해. 로크에서는 사법권 없어. 그걸 놓지 마세요. 이분의 사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미국식 대통령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까지 기억해야 돼. 오케이. 다음 밑에 여러분, 수평적, 지금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국가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수평적 권력 분립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냐면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수평적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이제 수직적 권력 분립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권력 분립 중에는 입법권, 국가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나눈 것 말고도 또 다르게 또 권력을 나눈다는 얘기지. 어떻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중앙정부랑 지방정부의 관계, 그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직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방정부장은 중앙정부가 잘 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만약에 자기 지방의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뭔가 업무를 지시하면은 거절하겠죠, 그죠? 왜요? 이 지방정부는 장은 주민들이 뽑아주니까. 그래서 일종의 뭡니까?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거야. 이것도 뭡니까? 이게 우리가 수직적 권력 분립 이야기합니다. 요즘 굉장히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수직적 권력 분립 보시면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산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 분산. 뭐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해 보세요. 의회 양원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권력 통제도 권력 분립의 요즘 현대판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밑에 뭐 다수결까지 볼 거 없어요. 자, 민주주의 유형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앞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을 좀 봤고요. 지금은 유형입니다. 일단 민주주의는 여러분 크게 자, 이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정부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이 관련해서는 아까 누가 의사 결정하는가, 그지? 그래서 아까 뭐라고? 우리가 직접 직접 하는가? 구성원들이 직접 의사 결정하는 것들. 그걸 우리가 직접 민주라고 그래. 직접. 그래서 뭐냐면 구성원들이 여러분 막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의사 결정한다는 거. 직접 의사 결정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직접 민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일종의 이렇게 이만큼의 사람들이
A를 대표로 내세우고 이만큼 사람들이 B를 대표로 내세우고 이만큼 사람들이 C를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A, B, C가 만나서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요거 A, B, C를 우리가 A, B, C를 뭐라 표현하냐? A, B, C를 대표라 그래요. 대표. 우리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서 대표로 하여금 의사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간접민주주의야. 이 ABC에 해당되는 사람 누굽니까? 근데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 그죠? 뭔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뭔가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게 간접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취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간접민주주의입니까? 간단히 간접민주주의, 그죠? 간접민주주의. 아니, 우리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민주주의 첫째 출발점은 시작은 직접 민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인구가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간접민주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보세요. 직접 박스만 보겠습니다. 박스. 직접 민주주의는 의미 보시면 시민이 직접 말 그대로 참여한다. 정책을 결정한다. 장점 뭡니까? 장점은 두 번째 보시면은 시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다. 그럴 수 있겠죠. 스스로 결정하니까 그지. 단점 뭡니까? 대규모 공동체에 잘 안 돼, 이게. 자, 오른쪽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간접민주제 또는 간접민주를 이걸 또 뭐라냐? 대의제라 그래, 대의제. 대신 의논한다, 그죠? 대표들이 대신 의논한다. 간접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런 공간이 주로 의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의회주의라 그래요. 의회주의. 우리가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회라고 보기 때문에 의회주의라고 합니다.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의회민주주의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거 보세요.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 아까 루소는 이런 거를 찬성한다 그랬습니까? 부정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루소 이야기에서 대표 아까 루소 할 때 대표 요렇게 해서 그래서 루소는 대표 관계를 부정합니다. 달리 말하면 루소는 간접민주를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우리 앞에 사회 계약서를 하면서 홉스 놓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아까 이렇게 했어. 그치? 요 이야기입니다. 루소는 간접민주를 싫어해요. 그냥 직접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장점 보겠습니다. 장점 여러분, 대규모 공동체에 좀 적합하고요. 또 아무래도 여러분, 대표자들은 우리보다 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좀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지? 근데 단점 뭐겠습니까? 얘들이 우리를 되게 무시해요.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뭡니까?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또는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유도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루소가 간접민주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합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현대민주. 그래서 여러분 현대민주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현대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접민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아까 간접민주 단점이 뭐였습니까? 요 대표자들이 이 구성원들의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직접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간접민주를 하면서 플러스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 이걸 우리가 혼합이라 표현합니다. 혼합. 그래서 오늘날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형태는 혼합입니다. 오른쪽 볼까요? 현대민주주의는 뭡니까? 1번에 혼합민정치야. 혼합.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국민투표제예요. 이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국민들이 국회에 맡기지 않고 직접 의사결정하는 거. 국민투표제입니다. 국민투표제.
국민투표제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퍼런덤, 하나는 플레비사이트예요. 레퍼런덤은 우리 헌법에 그러한 국민투표가 딱 명문으로 박혀서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헌법상 제도화된 국민투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레퍼런덤이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레퍼런덤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니까 헌법을 바꿀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헌법 바꿀 때. 거기 나오죠. 헌법 개정. 또는 대통령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헌법, 이렇게 여러분들은 꼭 헌법 개정을 꼭 해야 돼. 헌법 개정할 때는 국민투표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부의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투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또 하나는 여러분 플레비사이트입니다. 플레비사이트 이거는 헌법상 제도화된 게 아니에요. 국민투표는 투표인데 우리 헌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국민투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야. 일종의 신임투표입니다. 신임투표야. 신임투표란 말은 여러분 뭔가니까 국민투표를 하면서 자기들이 신임을 묻는 거야.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역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군인들이 합법적인 어떤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탱크나 총을 들고 와가지고 권력을 찬탈해요. 훔칩니다. 그지?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막 되는 거야. 되면서 어떡합니까? 국민들을 모아놓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야. 우리를 인정합니까? 그게 시민투표입니다. 인정 안 한다면 어떡해? 당신들 우리를 대통령을 인정 안 해주면 저희들은 그냥 조용히 물러갈게요. 이게 시민투표예요. 우리를 인정해주면 그냥 대통령직 수행하고 인정 안 하면 그냥 조용히 우리는 꺼질게요. 이게 시민투표예요. 근데 조용히 꺼지겠습니까? 안 꺼지겠죠. 그죠? 왜? 옆에 탱크 들고 있으면서 투표하라 그러니, 그지? 거의 찬성률은 99%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이게 플레비사이트입니다. 시민투표입니다. 이런 것들은 헌법상 없어요. 종류 두 가지 다 기억하시고요. 레퍼런덤과 플레비사이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진짜 있다 없다가 중요해. 우리나라는 국민투표 있다. 또 밑에 국민투표 밑에 하나 쓰겠습니다. 주민투표 있다. 주민투표 있어. 우리나라에는 시스템적으로 국민투표도 있고 뭐도 있다고? 주민투표. 아니, 국민하고 주민이 다른 말이죠. 국민은 뭐의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주민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야. 우리는 국민투표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주민투표도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국민발안제. 국민발안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어떤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야. 우리나라 여러분 법제에서는 법률안을 제안할수록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런데 국민의 자격으로서 이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안을 제안하는 것. 그게 안을 낸다는 얘기지. 없어. 우리나라는 없어. 근데 뭐가 있느냐? 그 문장 안에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주민 발안제 있다. 두 번째 줄 끝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민 발안제는 없어. 근데 뭐가 있다고? 주민 발안제는 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쫓아내는 거야.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 제 이상에 나가. 이게 국민소환제인데 우리나라 없어요. 그런데 주민소환제는 있습니다. 그 안에 보세요. 빨간 굵은 것이 되어 있네. 주민소환제 있다. 있다 없다를 잘 기억해야 돼. 국민소환제 없어. 그러나 뭐는 있다고? 주민소환제는 있어.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직접민주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전자민주주의도 보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자민주주의를 잘 이용하면은 현대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왜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카톡방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죠? 제가 할 말 해봐라. 그지? 아니 뭡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할 수 있대. 그지?
뭐 살트 하나 띄워놓으면 되잖아. 찬성. 그 우리가 옛날에는 이는 전자 기술이 없을 때는 뭔가 우리 한 공간에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손을 들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자기 현장에서 일하면서 클릭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전자민주주의가 현대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이 지금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 그 청와대 가면 있잖아요. 청와대 게시판에 가면은 국민 그 청원제가 있습니다. 그 난립니다, 그 안에. 온갖 그 요구사항이 나돌아요. 뭐, 요번 조국 이 후보자만 하더라도 근데 한쪽에서는 조국 그 후보자를 반드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꼭 해주세요, 대통령님. 찬성 막 몇십만 붙어 있습니다. 이쪽 가면 있잖아. 조국 후보자는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됩니다. 쭉 또 붙어 있어요. 다 직접 일단은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한다, 그죠? 그 의사 결정 자체가 여러분 이거지. 그 개개인의 의사가 그 뭐 바람직한 의사든지가 아닌 간에 일단은 개개인 하나의 의사이기 때문에 다 이제 반영해 준다는 게 뜻이죠, 그죠? 오케이. 그 정도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뒤에 잠시만 자릅시다.